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그냥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주민센터에서 전화와서 이 말이 나오면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즘 주민센터라는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1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런 전화 사기가 지금처럼 교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범죄자들이 공공기관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이 너무나 정교해져서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를 사칭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주민센터일까요? 그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시고 가장 신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흔히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발신번호까지 조작해서 진짜 주민센터 번호로 보이게 만듭니다. 화면에 뜨는 번호를 보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게 주민센터에서 가족 이름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주민센터는 전화로 가족 정보를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행정 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전화의 위험성이 정확히 뭘까요? 첫째,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됐다는 신호입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 이름과 주소, 나이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이런 전화는 혼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에게 동시에 걸리고 있어요. 셋째, 한번 속으면 재산 피해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공유돼서 2차, 3차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만큼 수법이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실제 사례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어머니께 어느 날 주민센터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평소 서류 발급이나 지원 문제로 주민센터를 자주 이용하셨던 분이라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전화 상대는 가족 이름을 하나 대며 맞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 아니라고 답하자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된다. 누군가 가족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러 왔다. 곧 관계자를 연결해주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을 사칭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계좌에 연결된 돈이 전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인출하라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공범일 수 있으니 절대 말하지 말고 찾은 돈은 우편함에 넣어두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계좌가 털린다는 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셨대요. 평소 같으면 자식들한테 전화부터 했을 텐데 그날따라 자식들이 연루됐을까봐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전화 상대는 계속 급하다고 지금 안 하면 모든 돈이 사라진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은행에 가셨어요. 창구 직원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찾느냐고 물어봤는데 전화로 은행 직원도 공범일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만 말씀하셨답니다. 돈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에 넣으셨고 1시간 뒤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과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편함에 넣은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자식들한테 말씀하시면서 너무 우셔서 제대로 말도 못 하셨다고 해요. 내가 바보같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라는 말만 반복하셨답니다. 제가 상담한 또 다른 분은 이분은 더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주민센터라는 전화를 받고 명의도용 확인한다고 신분증 앞뒤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답니다. 이분은 주민센터 직원이니까 당연히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나니 이번엔 보안 때문에 휴대폰에 앱을 하나 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앱이 바로 악성 앱이었어요. 앱을 깔고 나니 휴대폰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화면에 안 뜨고 문자도 제대로 안 왔습니다. 범죄자들이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계속 그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급기야 대출까지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딸이 와서 이 상황을 듣더니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정신 차려. 하더랍니다. 이런 사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똑똑하고 조심성 많은 분들도 당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안전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이런 전화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둘째, 실제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위험 신호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셋째,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절대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는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입니다. 주민센터라며 가족 이름을 먼저 묻는다는 겁니다. 실제 주민센터는 전화로 가족 이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이미 행정 시스템에 모든 가족 관계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굳이 전화로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왜 가족 이름을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려는 겁니다. 아는 이름이면 맞다고 할 거고 모르는 이름이면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명의도용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란 말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시작 멘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가족정보 확인입니다. 전체의 43%가 이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긴장하시고 집중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이름이 나오면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정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끊으면 됩니다. 만약 진짜 주민센터였다면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올 거예요. 공공기관은 한 번 전화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우편도 보냅니다. 절대로 정정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가 길어집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범죄자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요. 그냥 잘못 걸렸네요 하고 끊으세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명의도용은 전화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누군가 여러분 명의를 도용했다면 주민센터나 경찰은 공문을 보냅니다. 직접 방문하라고 합니다. 전화로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명의도용이라는 말은 듣는 순간 정말 무섭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은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융보안원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수법을 분석한 결과 명의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평균 피해액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의도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든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생기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질수록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먼저 알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바로 신호예요. 전화 끊고 자식들한테 전화하세요. 주의하셔야 할 게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공공기관 일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오히려 급하다고 압박하는 게 사기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경찰을 사칭해 2차 전화를 건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 오고 잠시 후에 경찰이 전화 오면 100% 사기입니다. 실제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일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일만 하고 경찰은 경찰 일만 해요. 범죄 조직이 최근 들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이겁니다. 1단계에서 주민센터나 구청 직원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2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등장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까지 나오기도 해요. 완전히 시나리오가 짜여 있는 거예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이상의 연결 구조를 가진 보이스 피싱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수법이 늘어났을까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말하면 피해자가 더 쉽게 믿거든요. 또한 공공기관은 개인 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금융감독원이든 어떤 공공기관도 여러분 돈을 직접 건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기입니다. 주의하실 건 공식 번호 확인 없이 믿지 마세요. 상대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신분을 밝혀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전화를 끊고 인터넷에서 해당 기관 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하세요. 네 번째 신호는 모든 돈을 인출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 재산 인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공공기관이 여러분 돈을 전부 인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여러분 계좌가 위험하다면 은행에서 알아서 동결시킵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빼서 어디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금융위원회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예요. 이 중에서 전재산 인출 방식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이 3천만 원이 넘어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단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끊으세요.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이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돈 인출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기니까 그냥 끊으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라서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모든 사기꾼들이 자기 경우는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은행 직원도 믿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수법이에요. 범죄자들은 여러분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가족도 안 되고 은행 직원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된다고 해요. 오직 자기들만 믿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외부 도움을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누군가와 상의하는 순간 사기가 들통나니까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혼자 판단하게 만들어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피해액이 평균 2.5배 증가한다고 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사기입니다. 공공기관은 비밀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과 상의하라고 권합니다. 비밀로 하라는 건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주의하실 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하세요. 5분만 시간을 내서 누군가와 이야기해도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현금을 우편함에 넣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공기관은 절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편함에 넣으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국민 돈을 우편함에 넣으라고 할 리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황당한 수법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함께 분석한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우편함 방식이나 택배 방식의 사기가 지난 2년간 급증했습니다. 특히 노인층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은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범죄자들이 신원 노출 위험 없이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휴일비에 전화하세요. 우편함에 돈 넣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범죄입니다. 망설일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화 끊으세요. 이제 더 중요한 제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3월 23일부터 정말 중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불법 휴대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면 본인 얼굴을 직접 인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요즘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으로 개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영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의무화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불법 개통된 휴대폰 중 87%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개통 단계부터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는 거 아니냐, 내 얼굴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죠. 정부는 얼굴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증 과정에서만 사용되고 바로 삭제된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으로 관련 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면 인증,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접근하는 사기가 생길 수 있어요. 공식적인 안내가 나올 때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악성 앱에 대한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악성 앱입니다.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요. 그 앱을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 휴대폰이 범죄자들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통화 가로채기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전화를 걸어도 여러분 휴대폰에 전화가 안 와요. 범죄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차단해버립니다. 둘째, 화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에서 송금을 하는데 화면에는 다른 계좌번호가 보입니다. 실제로는 범죄자 계좌로 돈이 가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견된 스미싱 악성 앱이 3만 건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 조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문자 링크 클릭은 절대 금물입니다. 택배 문자든 은행 문자든 어떤 문자든 링크를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택배 회사에 직접 전화하세요. 의심되면 휴대폰 점검부터 하세요. 가까운 휴대폰 매장에 가거나 자녀분들한테 부탁해서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통신사에서도 악성 앱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한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겁니다. 범죄자들이 기술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발신번호까지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진짜 주민센터 번호, 진짜 경찰서 번호로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휴대폰 화면에 주민센터라고 뜨면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온 전화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번호를 조작해서 걸고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발신번호 조작 기술을 사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3년간 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주민센터, 구청, 경찰서, 검찰청 등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번호를 주로 사용합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믿지 마세요. 아무리 공공기관 번호로 보여도 내용이 이상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그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혹시 공공기관에서 전화 왔을 때 번호 확인하시나요? 번호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원금 사칭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요즘도 에너지 지원금, 건강보험, 환급금 같은 게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이거 이용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금이 나왔으니 신청하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지원금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니까 더 쉽게 속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원금 사칭 사기가 작년 한 해에만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피해의 65%를 차지했어요. 지원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보니 피해가 늘어나는 겁니다. 6급칠세 신동욱님은 건강보험 환급금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 말해줬어요. 28만 원이라고요? 신동욱님은 실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니까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대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고 정보를 입력했어요. 그 순간 개인정보가 다 넘어간 겁니다. 지원금이나 환급금 연락이 오면
직접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정말 지원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앱을 설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전화로 연락해서 계좌번호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금 받으려면 뭘 해야 한다는 식의 전화는 모두 의심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관련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가족 사칭에 대한 겁니다. 요즘은 범죄 수법이 너무 다양해져서 전화 상대가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해요. 목소리가 좀 다르면 감기 걸려서 목이 쉬었어요. 라고 하고 전화번호가 다르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폰으로 거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급하다고 하면서 계속 압박하고 다른 가족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손주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목소리라고 하면 의심 없이 믿으시니까. 가족이라고 해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 번호로 다시 전화해보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급하다고 해도 5분만 시간을 내서 확인하면 됩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가족이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그 심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 사칭 전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반드시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이유로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누군가 고객님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리고 확인하려면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실제 은행이나 카드사는 이상 거래가 있으면 문자나 FC 알림으로만 알려줍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금융거래 이상을 이유로 한 사기가 최근 2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좌 보안에 민감하다 보니 이런 수법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융정보는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든 경찰이든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은행에 가시거나 공식 앱에서 확인하세요. 금융거래 이상 연락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직접 은행에 문의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